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물밑의 얼음 덩어리는 더 클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데 대한 민주당의 한 의원의 발언입니다. 가결까지 딱 10표 모자랐는데 다음에는 장담 못한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이탈한 의원들을 향해서 격앙된 반응을 내놨고 강성당원들은 이탈표 색출에 나서면서 낙선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내홍이 깊어진 민주당 상황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월 28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 내부 이탈표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강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건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거라면서도 민주당 이탈표에 대해서는 양심과 양식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절벽에 매달렸을 땐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재청구를 하기보다는 백현동과 대북선거 의혹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대전제에 따라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건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미래와 번영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제를 밝힐 예정입니다. 양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프로포폴을 30차례가량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식약처에서 확보한 의료 기록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정체 상황에서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안 부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강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정혜우루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 기류를 확인한 이재명 대표는 거듭 당내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삼간 채 노동자 폐 질환 문제로 이슈가 된 학교 급식실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혹시 거취 표명 좀 하실 건가요? 하지만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결단을 요구하는 사퇴론, 명예퇴진론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무더기 이탈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인 만큼 앞으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직접 영장 심사에 나가거나 거취 표명이 포함된 총선 로드맵을 보여달란 겁니다.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혹여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그땐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을 사실상 승리로 판단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20표에 달한 무효 기권표도 사실상의 가결표로 보고
양식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고 치켜 세운 뒤 이 대표를 향해선 현의 살수,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검찰 수사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며 민생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계속될수록 정치적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친명 비명계 간 계파전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당 분열이냐 수습이냐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일방통행식 행보가 무더기 이탈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여정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단일 대우를 확신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40표 가까운 이탈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뜻은 결국 당을 위한 것임에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계파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을 지렛대로 총선 공천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적인 기획투표를 했다며 친명계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자 일단 이번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가계류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획을 좀 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명계 측에선 체포안 표결 방향을 놓고 335 이심전심 공감대를 이루긴 했겠지만 이를 조직적인 기획으로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강성 지지자들이 체포안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공천 탈락 의원 명단을 만들면서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마이웨이식 언행이 대거 이탈표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명계가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이 대표의 당을 위한 로드맵이나 결단력을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랑캐가 침략하면 격퇴해야 한다는 등 대표직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 변화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일찌감치 압도적 부결이 강조되면서 나 하나쯤 지도부 일방통행의 제동을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들이 턱걸이 부결 사태를 불러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장 무더기 이탈 표심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 행보에 집중해야 하지만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법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등 수습이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를 일부 혐의로 우선 불구속 기소하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배 씨의 구속 만료 시점이 다음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상식적 결론을 기대하던 검찰의 바람과 달리 가까스로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다만 흔들린 방탄을 확인한 검찰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 본건과 연관됐지만 영장엔 담기지 않은 428억 원 약정설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기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는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등 현안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428억 원 약정 혐의를 새로운 영장에 담기 위해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김 씨는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이른 본건에 대해선 이 대표를 그대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이 채 열흘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 그 전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면 검찰의 다음 행보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안에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문책론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겨냥한 전담 기구를 띄워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도 아닌 만큼 검증 과정 어느 곳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못 걸렸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주의를 하든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 거기 또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여권에서는 아들의 학교폭력 대응에 개입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이 더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감점을 주도록 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발족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의 배경을 밝히고 검사 한 통 속으로 검증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친 후 학폭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도 주장했는데 한 장관은 상관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정무적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정순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집행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가해 학생이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는 325건으로 승소율은 17.5%에 그쳤습니다. 강 의원은 승소율이 낮은데도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은 건 심의위 조치 집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소송 기간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대전제에 따라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건 엄연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달 가까이 이어진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겐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정의용 전 실장에겐 국정원 주도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요청 같은 주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는데 2년 전엔 검찰에서 각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인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우리 형사체계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고 본심이 어떠했든 간에 귀순 의사를 전한 어민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급했던 북송 결정의 동기로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꼽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편향적인 잣대로 정치 수사를 벌인 결과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 넘게 급증하며 7만 5천 가구로 넘어섰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2,800여 가구를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후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하지만 고금리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면서 1, 2순위에서 1.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받아들자 분양가를 10% 할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7만 5천여 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규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달보다 10.6% 급증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 원인은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증가한 원인, 그리고 최근에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의 거시여건 영향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평형 미분양이 작은 평형보다도 더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9.9%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8%, 최근 5년 1월 평균에 비하면 63%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급증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지방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의 주택시장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수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형 사업장처럼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거래량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54.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9% 감소하며 부동산 침체 기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최근 정부가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불법 행위로 지목한 원래비를 받지 않고 대신에 건설사가 요구하는 추가 근무도 하지 않겠다며 맞불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른바 건폭을 뿌리 뽑겠다며 노조를 겨냥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대규모 집회로 맞선 겁니다. 노조 추산 4만 3천여 명, 전체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 행위로 지목한 월급의 금품, 원리비의 성격부터 다시 규정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공기 단축을 위한 작업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다만 앞으로는 원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에 건설 현장에 만연한 초과 근무와 위험한 작업도 거부하겠다며 맞불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나 부실 공사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하고 노조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에 온 신경을 쓰듯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를 뿌리 뽑았더라면 오늘 또 건설 현장의 3대 사고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검경 합동 건폭 수사단까지 출범시키면서 건설 노조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금품 요구와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는 5월 총걸기대회에 이어 7월엔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 정부와 노조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건설업계는 합법적인 노조와는 상생 동행하지만 불법 부당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입장문을 내고 건설노조의 주장은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정부와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와 요구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는 공사 비용 증가, 공사 기간 지연, 현장 안전 문제 등을 유발해서 건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므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 예천군 풍양면 야산에서 불이 나서 한때 인근 주민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85% 정도 진화를 마쳤지만 인력 450여 명을 동원해서 잔불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불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불이 시작된 겁니까? 네, 먼저 현장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산 중턱에서 솟아오른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모두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 논밭은 물론이고요. 인가 코앞까지 번지면서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날이 진 뒤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능선이 화선을 따라 소방대원들이 직접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후 3시 45분쯤입니다. 경북 예천군 풍양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건데요. 산불이 인가에 근접한 곳에서 발생해 산림당국은 오후 4시 40분쯤 관할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의 소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일단 주민 400여 명이 대피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헬기 16대 등을 투입해 오후 7시쯤 큰 불을 잡았고 이후 60여 명을 제외하곤 대피 주민들도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몰 이후 헬기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지금은 산불 진화 장비 30여 대와 인력 450여 명을 동원해 확산세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밤 9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85% 정도입니다. 다행히 바람이 거세지 않아 확산 우려는 크지 않지만 드론으로 봤을 때 곳곳에 잔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산림당국은 일단 날이 밝는 대로 헬기 20여 대를 동원해 잔불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저녁 8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미타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인력 7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국가 산불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유지되는 가운데 오늘 하루만 경북 영천과 성주, 경남 함안과 하동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과 시간은 모두 달랐지만 두 건 모두 차량 정체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화물차 앞쪽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승용차는 뒷부분이 구겨진 채 버스를 등지고 있습니다. 천안공주 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와 탱크로리 등 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체가 되니까 저는 1차로에 정차를 했는데 몇 초 있다가 꽝꽝 때린 거예요. 비슷한 사고는 2시간 전에도 있었습니다. 9km 위쪽인 정우터널 근처에서 관광버스 4대와 화물차 2대가 연쇄 추돌한 겁니다.
모두 2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두 사고는 모두 정체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로 이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 정체 구간을 이제 후방 진행하던 차량이 좀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제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앞에 추돌한 그런 사고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며 도주하던 20대를 경찰이 순찰차로 들이받아 붙잡았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뺑소니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경적을 울리며 질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피해 도주하다가 오중추돌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도주 중 뺑소니 사고를 낸 A씨 차량을 순찰차로 들이받아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에 약물 검사를 의뢰했고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프로포폴을 30차례가량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씨가 재작년과 지난해를 합쳐 2년 동안 모두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유아인 씨는 재작년엔 병원을 73차례 방문해 4,400ml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와 번영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양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선언했습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거듭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큰 흐름입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강조했던 자유와 함께 헌신, 기억, 미래, 번영 등이 키워드입니다.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 기조가 다시 한번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제외되고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3.1절 메시지인 만큼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강제징용 배상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후나코시 외무성 국장이 비공개로 방한하는 등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과의 단체 면담을 위해 서울지방 변호사회관을 찾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박 장관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광주로 찾아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에는 확정 판결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와 유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일본 측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기금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유족들은 전했습니다. 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유족들의 평가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부의 좀 해결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원고분들도 분명 계셨습니다. 우리의 판결을 없애려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호되게 비판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만남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그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 일본 외무성 국장이 비공개로 방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일 간의 강제동원 해법 마련에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수량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인데 반경 능력 강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매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トマホークの取得数、これ400発を予定しているというのが我が国の方針であります。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구매 수량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마호크는 미국이 걸프전 등에서 보였듯이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 적의 주요 거점을 타격하는 선제 공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천명한 반격 능력 강화를 가시화하는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즉, 적극적인 방어를 위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에 쓰일 올해 예산으로 2,113억 엔, 우리 돈 2조 508억 3,5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5年間でスタンド・オフ・ミサイルを実践的に運用する能力を獲得するために信頼性の高いアセットとして大きな意義があるものと考えてお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야당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반격 능력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これ全部買うっていうのは買いすぎじゃないですか。少し節約して防衛増税をなんとか妨げよう、こうしませんか、総理。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2027년까지 실전 배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 가속화를 기정사실화한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을 초래하면서 지역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두 나라 국방부뿐 아니라 여러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이어질 거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딸과 관련해서는 한미 당국 모두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외교장관에 이어 차관이 회동하고 공중연합훈련도 실시됐다며 북한 도발은 한미 관계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동맹의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주 한미 국방부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벌인 데 이어 미국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도 처음으로 같이 방문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만간 더 광범위한 확장 억제 후속 훈련도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는 세계 안보에서 무시 못할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북한 문제도 빠뜨려선 안 될 안보 위협으로 제시한 겁니다. 최근 김정은의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김주애와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데 한미 당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김주애의 등장은 김씨 일가의 장악력을 오랜 기간 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에 이목이 쏠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데도 한미 의견이 일치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금융회사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신용카드를 줄줄이 정지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를 살 때 돈을 빌려주는 캐피털사가 엉뚱한 사람을 개인회생 신청인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제보는 Y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정보 등재로 카드 이용 정지 예정.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시작으로 제보자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멀리 의정부에서 시작된 개인회생 재판 때문이라는 답을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용 정지라는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놀랄 수밖에 없죠. 저는 의정부 법원에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전주인데. 이런 제재를 가한 건 수입차 할부 금융사 도이치 파이낸셜이었습니다. 2년 전 차량을 산 뒤 할부금을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신청인처럼 이름을 올려버린 거였습니다. 제 쪽에서 지금 사고 입력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평가사 ISKCB 같은 경우에는 내일 날짜로 완전 확대가 되실 거예요. 해결될 거란 말에 안심한 것도 잠시. 이튿날 다른 신용카드가 막혔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회사 잘못은 아니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직원 개인의 실수라 회사 차원에서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대신 직원들이 돈을 모아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금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거절하고 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연락해 사용 정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카드 사용은 정상화됐는데 나중에라도 제3의 불이익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거를 지금 어디에서든 책임 지려고 하진 않아요. 한국신용정보원도 마찬가지고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도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도이치 파이낸셜 측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벌어진 일이라며 잘못 등록된 정보를 삭제 조처하는 등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특정 부서에서 잘못 응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이익을 도이치 파이낸셜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도 제보자에게 써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진정을 접수해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상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 5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상대로 부채 문제 등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2달 만에 700여 명이 상담받았는데 절반가량은 빚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19에서 39세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400만 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나 늘었습니다. 빚이 있는 청년 가구로만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1억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시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른 청년 가구의 비중은 22%에 달해 10년 사이 2.6배 많아졌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는 청년 가구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가구의 부채 가운데 69%는 주거 마련, 17%는 사업이나 투자 용도여서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자산 평가액은 줄고 빚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일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뭐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저희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 탕감도 되지만 분할 상환해서 계획하에 갚는다라는 그 기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에 갚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으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조정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의 상담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된 대출자는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신청 건수가 급증을 했는데요. 5개 시중은행 가운데는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은행을 향한 이자 장사 눈총이 따가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고금리 부담에 5대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7만 5천여 건에서 하반기 35만 6천여 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 12만 7천여 건, 35.6%로 수용률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10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30%대의 수용률을 보였고 하나은행이 26.6%로 가장 낮았습니다. 평균 인하 금리폭은 NH농협은행이 0.4%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38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반기별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시부터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세부 항목별로 구분됐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폭도 공개됐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통해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유도하며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당권 주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과시했고 경쟁 후보들은 김 후보를 겨냥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당원 투표 시작을 나흘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 집결했습니다. 선거인단의 21%가 몰려 있어 수도권 다음으로 비중이 큰 대구 경북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목숨 걸고 20일간 의료봉사해 저의 이름 대구 사람 천하람을 제가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매듭짓기 위해선 한 표가 아쉬운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울산 땅 의혹은 자신이 대표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공세인데 다른 후보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우리 당의 각종 네거티브에 올라타서 김기현이 또 죽이겠다고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황운하입니다. 황운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울산 선거공작 사건 진두지휘했던.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대신 혁신적인 인물을 내세울 텐데 김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의 기대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맞설 수 있습니까? 김기현 체제로는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막기 힘들고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천하람 후보는 당내 의원들이 권력에 줄서기하며 지역 발전은 제대로 못 챙겼다고 지적하면서 친윤계 지원을 받는 김 후보를 비판했고, 오늘 여기 계신 나경원 의원을 쫓아내고 권력에 줄 서는 연판장에 서명한 과거를 청산하고 저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젊은 세대가 좋아할 좋은 뉴스거리를.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 울산 땅 의혹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론 결선에서 김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도 아예 닿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게 되면 그러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보수,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공략한 후보들은 오는 목요일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 마지막 합동 연설회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외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공식 일정으로 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했는데요. 이거 민생 행보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내 분란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민생으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사실 제일 현명한 선택이죠. 네, 가장 네,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 그런 선택의 첫 걸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건 잘했다. 오늘 네. 첫 행보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나 잡는 문제보다는 물가 잡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생 문제에 집중한 이재명 대표인데요. 자, 그러나 이탈표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원칙하면 좀 하실 건가요? 네. 자, 추가 체포동의안이나 거취 표명, 또 뭐 가결, 색출 움직임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묻는 데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 보고 오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소환 요구를 했을 때 민생 행보를 보여왔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아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 앞서 신경민 의원께서는 오늘 뭐 잘한 행보다 이렇게 보셨어요.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가도 잡고 법치도 바로 세워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이탈표 내지는 뭐 반란표가 나온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색출하겠다고 해도 심증이 갈 뿐이지 그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적고 나온 거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붙여진다면 뭐 반란표를 막겠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달리 저런 민생 행보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이 저걸 보시더라도 저 장면보다는 표결, 앞으로의 행보, 뭐 사퇴 여부 이런 데 더 관심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은 어제 표결 전까지 압도적 부결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단일 대우는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첫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어떤 반응이 첫 일성으로 나올까 관심이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단일 대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색출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SNS 상으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제 이름도 제가 현역이 아닙니다만은 B급으로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러면 A급, B급, C급으로 예. 돼 있는데요. 그것도 또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 그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좀 졸렬한 버전은 성씨 앞에 전부 그 쌍욕인데 쌍욕을 해가지고 뭐 이름이 가령 철수 영이 이러면은 무슨 철수 무슨 영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이름하고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여 명 정도를 다음 공천에는 반드시 이 악마들을 떨어뜨리자. 그리고 역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뒤통수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뭐 이래가지고 한 40여 명을 쭉 내놓고 얼굴과 이름을 아예 내놓고 저희가 이제 불러 하는 경우도 처리했습니다만은 있어요. 저렇게 낙선 명단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저런 거죠.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요. 이상민 의원이 오늘 살벌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아유, 무섭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는 사무실이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 그 전화에는 뭐 거의 욕지거리 수준으로 오기 때문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나 결사옹위파로 저는 부릅니다만 결사옹위파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거의 거론을 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만요. 지금 이 당 밑에서는 뭐 굉장히 화산이 끓고 있는 식으로 시끄럽습니다. 화산이 끓고 있는 것처럼 좀 시끄럽다. 자, 지금 민주당 친명대 비명 갈등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친명계에서는 무더기 이탈표가 기획 투표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가결표가 한 17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꼭 비명계라고 뭐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 힘이 작용한 것이죠.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러면 일정한 이러한 표를 봤을 때 기획된 투표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유 발언이라든가 충분히 의견들이 이제 교류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뭐 그런 의견이 없다가 표로서 딱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신경민 의원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총에서 의견이 없다가 자,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기획 투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 어제 좀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그렇죠. 기획된 사전에 좀 의견을 모은 이런 표였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완전히 혼자 해가지고 저게 지금 17표의 소신표는 가결을 찍은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전체 다를 하면은 37표, 8표 정도가 되는 건데요. 예. 이 17표 정도의 분들은 쇄신 정립파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떠나는 것이 조속하게 하는 것일수록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무효나 기권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 한 번은 좀 봐주자 하는 표라고 볼 수 있고요. 138표가 부결을 했는데 이 부결표는 이런 쇄신 정립파도 있고요. 관망파도 있고 결사옹위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8표 속에는 여러 개 생각을 갖고 있는 각기 다른 파들이 들어있는 건데 부결을 누르긴 했지만 그렇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 쇄신 정립파가 몇 명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몇 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뭐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파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는 계속 당을 이렇게 끌고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굉장히 쇄신파이자 충정파들이자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저께 말하자면 분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이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 결사옹위파에 속하는 분들이 금방 박 대변인 같은 분들이 결사옹위파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 대변인 같은 분들이
이번에는 일사불란하게, 이번에는 일치 단결해서 이 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의총에서 얘기를 할 수도 예.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꽁꽁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저께 일단이 분출이 된 겁니다. 일단이 분출이 된 거다. 네. 비명계 위원들도 이게 표결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기획 투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40표 가까이 되는 표가 뭔가 사전에 좀 논의가 된 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자 그냥 의견을 표명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의원들 간에 뭐 3, 3, 5 의견을 나눴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발언을 통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뭐 3, 3, 5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평소에 늘 나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나온 것이고 제가 보기엔 저도 이제 어제 표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위 이탈표 내지는 뭐 소신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올라온 체포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아마 기소 시점 이후에 당대표 사퇴 요구가 좀 거세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최악의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게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 유권자들은 이렇게 악수해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나를 찍어줄 사람인지 나를 안 찍어줄 사람인지 대충은 감이 오거든요. 예. 뭐 100%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의원들 마음은 알 수가 없군요.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할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하잖아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투표 결과도 그런 그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기획된 투표로 보는 분들은요, 그 의도를 이게 공천권 보장을 위해서 거래를 한 것이다, 혹은 당권 싸움을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좀 일리가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이 어저께 17명의 최신 정립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게 어저께 하루 그리고 이 첫 번째 체포 동의안을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서 0.73%로 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지고 그런데 개항을로 이 대표가 나오고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또 직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보면은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가진 후보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진 후보가 택해야 될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쭉 끌고 해서 내년 선거, 4월 선거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쇄신적 사고를 가진 분들의 그 발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공천권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좀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결사옹입파들의 논리로 따지면은요. 당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전략이냐. 당의 미래하고 관련되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결사옹입파들의 논리는 전혀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저께 나타난 쇄신 정립파들의 생각을 사실은 겸허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예.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결사옹입파들의 얘기가 맞는 것이냐, 쇄신 정립파들의 얘기가 맞는 것이냐를 놓고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저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 예. 근데 어쨌든 여든 야든 계파 갈등이 일어나는 그 저변에 보면 이 공천이라는 두 글자가 항상 있더라고요. 우선 뭐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게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뭐 아주 드물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게 또 현실적이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공천을 받아야 당선의 희망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뭐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소위 그 오픈 프라이머리나 아니면 뭐 이제 정말로 그 상향식 공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단점도 보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하원을 예를 들면 거기는 임기가 2년씩 아닙니까? 근데 29선, 30선 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30선을 하게 되면 연방 하원 의원만 60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기반을 닫고 현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그 지역을 계속 있다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덤벼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80이 넘어서 아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질병이나 아니면 아주 커다란 정치적 스캔들이 일어나서 은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들어가서 꺾고 공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늘 총선 때마다 쇄신 공천 뭐 이래서 인위적으로 좀 물갈이를 합니다만 제도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식의 공천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당 지도부의 공천권에 목을 메이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공천 제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표심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은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그 목소리나 생각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탈자로 지목된 분들 항의 문자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요? 지금 뭐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냥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을 서로 간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자 폭탄 등에 대한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에 들었었던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냐. 당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크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신경민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 앞서 이제 화산이 끓고 있다 이 얘기 하셨는데 얘기를 좀 통화나 뭐 전화를 해서 들어보시면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표하고 총선을 같이 갔을 때 과연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제일 크죠. 예. 그런데 지금 이 138표를 아까 제가 여러 개 그 파들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쇄신 정립파와 관망파와 결사옹위파가 섞여 있기 때문에 138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석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극소수고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대화의 필요가 없다 하고 무시해버리면은요. 다음번에 이 체포동의안이 지금 이번으로 끝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2차가 있고 그 다음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는 뭐 거의 분명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이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적의원의 반이 투표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투표가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지금 되면 결사옹위파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
지금 3월 3일에는 수박 깨기 행사를 개딸들 주도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국회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돌아보거나 이런 몸짓을 보이지 않고 계속 나가면은 다음번 체포동의안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표자 아예 투표장에 그렇죠. 들어가지도 않을 수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 투표장에 예. 들어가서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네. 무기명 비밀 투표의 결과를 이런 상태에서 결사옹입파들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요. 입으로 일사불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지금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이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뭐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뭐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는 오늘 했는데요. 자, 어쨌든 뭐 비명계 의원들이 거취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오늘 뭐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건 뭐 이 대표가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좀 품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거를 예. 표심으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4월이나 5월쯤 예상되는 2차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 백현동이나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국회로 또 올라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언제까지는 당대표직을 사퇴할 테니 이번에는 부결에 좀 힘을 예. 보태달라라고 민주당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예 뭐 당론으로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거로 해서 제적 의원 수 과반 참석을 무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겠죠. 근데 어제 표결로 인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예.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떠한 이 선거구제 개편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조금만 더 저항이 세지면 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바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싫어할 만한 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채로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해서 지금 처해지고 있는 사법적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이걸 사법적으로 풀어낼 방법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정치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1야당의 당대표직을 갖고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사로 스스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퇴 의사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건 이재명 대표가 사실 비명계 의원들에서 이번에 부결을 시켜주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뭐 당대표 사퇴라던가 아니면 공천권을 포기한다던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놨어야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퇴 의사가 없다. 기자회견에서 뭐 이런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발표가 좀 많았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쯤 어제 이제 이 표결 결과를 받아들고 사퇴 여부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쯤은 좀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표 사퇴 조건부로 부결 요청을 하는 안을 지금 하나 말씀을 한 거고요. 또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이제 공천권을 포기를 해라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권노갑 고문이 말하는 대로 두 번째 영장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영장 판사 앞에 가서 예.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불참 투표
결정을 하는,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법, 뭐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대표 사퇴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와 대표를 가진 목적이 지금까지의 지난 1년 동안의 그 경과를 보면은 절대로 사퇴하거나 공천권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민주당의 내홍 사태는 이 결사옹입파들이 마음을 열고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서, 미래의 민주당을 위해서 하겠다는 태도 전환이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내홍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내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민주당의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고요. 검찰이 포기할 리가 또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과 민주당의 대립, 검찰과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은 아주 어려운 순간까지, 어려운 시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자, 이게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다. 뭐 오늘 박범계 의원도 이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라. 저는 당론 부결보다는 당론 부결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십시오. 문제가 됐던 무효표로 지금 되냐 안 되냐 하는 두 표도 보면은요. 부자를 쓰기가 얼마나 싫은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부자인지 무자인지 모르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일부러 쓴 거고요. 하나는 글자도 아닌 상형 문자, 서령 문자 같은 걸 그려놨단 말이에요. 뭘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복잡한 심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 표는 사실 무효표를 만들고 싶어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부스 안에서, 투표 부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하느님도 컨트롤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론이 아니라 당론보다 훨씬 더한 걸 가지고 들어가도 이 투표는 절대로 감시하거나 감독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딱 남은 방법 하나는 불참하도록 결정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할까요?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검찰은 겉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만은 지금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사에 지금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수사가 너무 전방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사면 초과인 입장인데, 3월 9일에 김만배 씨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자, 김만배 씨 입이 검찰 수사의 앞으로 최대 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커다란 방패를 앞세우고 있죠. 그게 이제 정진상 실장, 김영 부원장 그리고 김만배 씨 등이 이제 방패로 앞서 있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숨어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데요. 김만배 씨가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죄로 다시 구속이 되었는데, 이 구속영장이 2개월 단위로 발부되거든요. 그래서 1차 구속 만기가 3월 9일이란 얘기고, 이 2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개월 단위로 그렇게 되면 한 6월 9일 무렵까지는 구속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태도로 봐서는 글쎄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다시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놨는데 이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혐의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에 이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이 범죄 수익으로 이제 몰수나 추징당해야 되는 그 재산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기존의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은 진술을 높아 보입니다. 번복할 가능성은 네. 크지 않다. 자, 어쨌든 위례 대장동 수사 성남 FC 사건은 뭐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 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해왔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예. 청구해서 똑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헌정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불구속 기소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 이제 백현동,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 관련된 부분은 수사하는 검찰청도 또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 부분은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추가로, 예. 4월이나 5월쯤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낭만 정순신 변호사 지금 사퇴했어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세에 나섰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검사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와 최상위 아빠 찬스를 최대치로 활용한 정순신 사건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가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또한 인사검증 책임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문책해야 합니다. 인사검증 실패의 배경을 밝히고 검사 한 통속으로 검증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친 후 학폭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TF까지 발족을 한 상황인데요. 자, 이번 일이 학교 폭력에다가 아빠 찬스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이런 주제가 돼버렸어요. 이 사건은 쭉 보면은요, 굉장히 질이 나빠요. 이처럼 질이 나쁜 사건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의 질은 질대로 있지만은 인사와 관련된 것도 매우 질이 나쁩니다. 저는 뭐 검증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순신 변호사, 당시 정순신 부장검사의 사건은 KBS의 익명으로지만 보도가 되면서 검찰 내부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그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3차장으로 있었고요. 지금 인사 라인에 쭉 있는 분들이 다 그 당시에 현역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 근처에 오로록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위적으로 상하관계 내지는 동료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은 솥밥을 먹는 사이였는데 KBS에 보도가 나갔어요. 네. 물론 익명으로 나갔는데 고위 검사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로 검찰에서 감찰관이 뜨고요. 그 감찰하는 사람이 바로 직보를 해서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몰랐고 3차장이 몰랐고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그 동료 검사들이 몰랐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 2월에 윤석열발 기수파계 인사를 하겠다고 윤석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의 주도로 검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27기 중에서 검사장을 반드시 내겠다라고 윤석열 기수파계 이게 공언이 됩니다. 근데 27기의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동훈, 정순신, 주영환, 이원석, 심재철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랐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한동훈 그 당시 차장이죠. 차장이 이걸 몰랐다는 것은 해외를 장기간 갔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었어도 알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걸 몰랐다는 건 저는 납득이 되질 않기 때문에요. 물론 검증 시스템 해야 되고 학폭 대책 해야 되고 그 서울대학교에 입시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저는 이 부분 검사장 진급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창원지검의 차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의 용인 분소장으로 갔다 옷을 벗습니다. 이게 검사장에 탈락을 하면서 대단히 실망을 해가지고 옷을 벗는데 이 옷을 벗게 되는 과정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KBS 이제 공중파의 방송이 대대적으로 됐는데 이거를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아들의 학폭 문제 그리고 1년이 넘는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1차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했던 인물이죠. 윤익은 경찰청장 모두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뭐 책임론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고요. 뭐 제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뭐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 기본적으로 뭐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것은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해석이 아니요.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무적인 책임은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다 몰랐다. 대통령실도 본인이 이걸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검사 출신이 지금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추천이야 경찰청장이 추천한 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형식적이고 산하의 국가수사본부니까. 예. 맨 처음에 공직 후보자를 압축하는 거는 대통령실 그 인사기획관이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 출신을 발탁하면서 지금 인사 라인이 쭉 보면 이제 검찰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꽤 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교롭게 이제 그 1차적인 인사 검증 스크린을 하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 정보관리단이죠. 거기도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검사 출신들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또 2차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검증 그 시스템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 검사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검증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부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그 시스템을 그전에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이거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인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지금 민정수석실은 폐지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라도 인사검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꼭 그 이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어떤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위원장의 비서실장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그거를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해서 의견을 내놓는 그 대통령실의 부서가 수석급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에게 바로 전달하고 뭐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이게 비서관급에서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수석실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각 수석실에서 더 기능을 추가해서 하든지 적어도 수석급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게 이제 각 단계별로 추천하는 사람 또 1차적인 스크린을 하는 부서의 예. 총 책임자가 전부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은 듭니다. 이게 예. 현실적으로 모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진짜 몰랐든 뭐 아니든 적어도 정무적인 책임은 지는 게 맞겠죠. 그게 네. 꼭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 따지면 뭐 장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예.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인사검증에 어떤 실수가 나올 때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그건 조금 가혹한 단계까지의 책임을 지는 것 같고요. 적어도 시스템을 고치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인사검증이 실패를 했는지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스템을 잘 고치고 국민들께 잘 보고하는 네. 것이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여당에서도 뭐 책임질 분은 문책해야 된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시스템 정비와 함께 어떤 인적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인적 책임론도 중요하지만은요. 사실 여기서 꼭 지적해야 될 것은 네. 검증 시스템 아무리 잘 정리해도요. 여기서 보면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현모 인사비서관,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모두 검사거든요. 그 시스템 아무리 정비해봐야 검사에서 시작해서 검사에서 끝나면은 그리고 대통령까지 검사 출신인데 이게 전부 하여튼 검사에서 검사로 이렇게 간다라는 건 일단 인사 검증 시스템에 앞서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윤희근 청장을 제가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틀림없이 뭐 추천하라 그랬으니까 추천을 했을 텐데 네. 윤희근 청장 혼자 와서 뭐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라고 뭐 사과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이것도 추천한 죄밖에 없는 사람한테 다 떠밀어 버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인사 관련된 라인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18년, 19년 상황을 보면은 전부 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때 지금 이번에 인사에 관련된 사람 전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지금 몰랐다, 나는 처음 듣는다라고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검증 시스템 그 확립, 재정비 뭐 좋습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저는 그건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인사검증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가해자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고 피해자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도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정순신 아들 방지법도 만들자. 그러니까 대학 지금 전형에서 정시 전형에서도 이 학교 폭력 제대로 반영되게 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도 이 내용을 반영하자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글쎄 저는 근데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슨 특별법을 하나씩 발의해갖고 주로 그런 건 또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근데 네. 법률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면 위헌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고 무리한 요소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에 편승해서 이렇게 특별법 뭐 이런 거 국회의원들 동작 빠르게 항상 먼저 발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학폭과 관련해서 그 기록 보존에 대해서 단기 폐지를 주장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사실은 그 기록을 오래 보존하지 말고 빨리 없애자고 했던 사람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데 이번에 정순신 후보자 낙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저는 뭐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여론에 편성해서 내용적으로 무리하게 또 위헌적인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그냥 국민 감정의 어떤 화풀이 대상용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좀 삼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위헌 요소가 있는 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좀 걸러낼 수 있죠. 잘 안 걸러지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습니까? 예. 통과된 법 보면
엉터리 많습니다. 예. 네. 하나만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학교 폭력 기록을 조금 빨리 없애자 이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 왔던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뭐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은데요. 이거 여러 가지 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좀 단기간에 끝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2년이 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건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에 왜 이게 2년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시 사정에서 왜 정시로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기록을 보자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 대학마다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법을 만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반대 상황까지 과정에서 꼼꼼히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점에는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회의 문자나 기록을 표시하며 기록되게 되면 투표 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다 무효야 무효.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무효 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들 그런 중간 영역의 표가 2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가부를 알아보지 못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불 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가결이고 기술적으로 부결이 됐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 지금 빨리 좀 내려가서 약을 먹고 가야 돼. 오늘 무탈표가 좀 꽤나 많이 나왔던데. 아니 먹고 있는 걸 왜 찍어? 한 말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의원들이 약간 예상 밖이다. 조금 약간 충격적이다 이런 분위기니까. 좀 충격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와요.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개파전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당 분열이냐 수습이냐 중대 기로의 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일방통행식 행보가 무더기 이탈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단일 대우를 확신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40표 가까운 이탈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뜻은 결국 당을 위한 것임에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계파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명계가 체포 동의안을 지렛대로 총선 공천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적인 기획 투표를 했다며 친명계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자 일단 이번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가계류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획을 좀 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명계 측에선 체포안 표결 방향을 놓고 335 이심전심 공감대를 이루긴 했겠지만 이를 조직적인 기획으로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강성 지지자들이 체포안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공천 탈락 의원 명단을 만들면서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마이웨이식 언행이 대거 이탈표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명계가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이 대표에 당을 위한 로드맵이나 결단력을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랑캐가 침략하면 격퇴해야 한다는 등 대표직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 변화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일찌감치 압도적 부결이 강조되면서 나 하나쯤 지도부 일방통행의 제동을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들이 턱걸이 부결 사태를 불러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장 무더기 이탈 표심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 행보에 집중해야 하지만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법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등 수습이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의 여러 의혹 수사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2일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곧바로 경기도에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도지사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 닿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쌍방울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자택뿐만 아니라 구치소 공간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이나 가족과 주고받은 쪽지까지 검찰이 가져간 건 변론권과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침해한 거라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법인카드를 내줬다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돌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뒤 입장을 바꾼 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달라진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술을 바꿨을 때는 과연 재판의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이 전 부지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인정하면 수사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됩니다. 또 검찰은 묵시적 동의만 있어도 인정되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횡령과 배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재경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정도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32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이승조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이승조 위원장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 1명도 이 위원장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서울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두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년 안에 제약 바이오 분야 세계 6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로봇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 이어진 회의에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도록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책은행을 향해선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금융 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단순한 대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를 전공해 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의사 과학자 양성을 언급하며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 매출 1조 이상 신약 2개를 개발해 5년 안에 제약 바이오 세계 6위 강대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기 수출도 오는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한 5대 핵심 전략으로는 데이터 기반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의 기술 연구개발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디지털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발맞춰 첨단 의료 산업을 견인하고 보건 의료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바이오 헬스의 경우 국내 수요가 큰 만큼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며 이것이 곧 수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주류 업체는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까지 나서며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한 것이 먹힌 셈인데 인상 요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4,000원에 팔았지만 주류 업체가 소주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근 치솟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류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실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야채값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인상되는 지금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술값이 오른다고 계속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고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지금 단골 손님을 생각하면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입니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손님들도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소주와 맥주 원 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소주 주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값이 1년 전과 비교해 6.6% 인상됐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오르면서 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업체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원가 구조 실태 조사까지 나서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비맥주도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압박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정부가 쌀 생산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신동진벼를 비롯해서 수확이 잘 되는 품종을 퇴출하는 게 목표인데 농가에서는 급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연속 국내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벼. 다른 벼보다 쌀알이 굵어 식감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같은 양을 심어도 수확이 많이 되는 품종이라 소비자와 농가 양쪽 모두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신동진 쌀로 그냥 우리 지역 쌀이라 먹게 됐고 특별히 밥맛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줄곧 잘 찾아요. 수확량이 많다는 건 농산물로서는 강점인데 쌀이 남아 돌다 보니 되레 퇴출을 고려할 이유가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동진벼 매입을 중단하고 내후년부터는 종자 보급도 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은 품종보다 밥맛이 더 좋은 품종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맛이라든가 어떤 이 신뢰성이 이미 증명이 된 상태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2년 후에 퇴출시킨다?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신동진벼 재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북. 하루아침에 이른바 날벼락을 맞은 당혹감 속에 농식품부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농민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3년 이상의 어떤 유예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량주가 정부 결정으로 순식간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 쌀 공급 과잉의 원인이냐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1등 쌀이냐. 신동진 품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워낙 극명해 이를 둘러싼 파열음도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 가격이 최근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채굴을 단속하는 등 가격 조절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시성 이춘시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 곡괭이나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캐낸 건 하얀색 돌덩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하얀 석유란 별명이 붙은 리튬 원석입니다. 1块钱1斤，一天就可以赚个几百元，甚至是上千元。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뛰면서 리튬은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톤당 1억 원 넘게 거래되던 리튬 가격은 최근 36%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 전기차 생산량이 둔화하고 광산 개발 확대로 공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不是势必要生产的就不会采购，就成交量很少。 중국 정부는 합동 조사단을 꾸려 불법 채굴 단속과 생산 환경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이춘 지역의 모든 리튬 광산과 공장까지 멈춰섰습니다. 중국이 리튬 과잉 생산으로 자국 배터리 산업이 흔들릴까 가격 끌어올리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3.1절을 앞두고 해양주권 수호지를 다지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을 타고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국홀도 해상에서 태극기를 펼치며 해상 치안과 국민 안전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목포와 신안 등 서해 경비 수역에서도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재작년과 비교해서 5.1% 줄어든 79만 9,728명이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899년 이후에 연간 출생아가 80만 명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출생아 수가 7년 연속 감소했으며 2019년 89만 9천 명에서 3년 만에 10만 명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3월의) 첫날이자 3.1절인 내일은 봄의 시작답게 온화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대구 3도로 영상으로 시작하며 아침에도 많이 춥지 않겠고,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영서 지방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개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특히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강원과 충북, 전북과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4도, 광주 7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